몇몇 충만이 설사를 발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원생동물인 것은 아니다. 와포자충이라는 다른 원생 생물도 주된 문제거리다. 이 박테리아는 대체로 하루 이틀 정도 간헐선사를 일으키지만 때로는 몇 주씩 계속될 수도 있다. HIV와 AIDS, 암, 장기 이식 환자처럼 면역체계가 약해져 있거나 혹은 면역체계에 유전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와포자충 감염은 생명에 위험이 될 수가 있다. 와포자충은 두 가지 이유에서 특히 유해하다. 첫째, 이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높다. 세포가 10개 미만, 심지어 하나만 있어도 전염될 수가 있다. 또한 우리가 상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처리법인 염소 소독의 높은 내성을 갖고 있다. 다른 것의 전염성 세포들이 감염자의 배설물에서 나오게 된다. 와포자충 감염은 미국에서는 꽤 흔하다. 연구의 2% 정도가 이 원생 생물을 보유하고 있고 항체 연구에 따르면 우리 중에 80%가 병전에 심각했다. 병이 가장 심각할 때 환자들은 하루에 평균 19회 설사를, 여러 명이 사망했다. 병의 발원지는 남부 수도 상수도 공장으로 추적이 되었다. 여기서 일한 사람 50%가 공장의 염소 소독 과정이 의심되었지만 이들은 살균제를 권장량만큼 적절하게 첨가했다. 하지만 두꺼운 벽을 가진 와포자충 접합 잔황은 이런 처리를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왜 상수원이 예전에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상수도 공급처가 와포자충으로부터 안전한 이유는 뭘까? 모든 상수도 처리 시설은 미생물 처리를 염소 소독에 의존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 해답은 상수도 공급 시설에서 사용되는 여과 장치가 와포자충의 낭도 제거한다는 데 있었다. 일반적으로 여강원으로는 충분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화 과정이 제대로 가능하지 못해서 예상치 못했던 전염성 발생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우리에게 별 해가 끼치지 않지만 몇몇은 우리를 상당히 아프게 만든다. 편모충은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미생물 중 하나이고 친족 관계의 미생물인 와포자충은 질병을 일으킨다고 최근 인지된 원생동물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원시 원생 생물은 미생물학의 초창기로부터 사람들을 멸시켰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편모충은 양분이 풍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환경적인 신호에 응답하여 분열을 멈추고 이 독특하고 기묘하고 하기에 아름다운 세포인 영양 배설물을 통해 전파되는 두꺼운 벽을 가진 평범해 보이는 포낭으로 바뀐다. 포낭은 명백히 희미한 형태이다. 하지만 출간된 몇몇 연구에 따르면 포낭은 자연 환경에서 특히 햇살에 노출되면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포낭은 물속에서 빠르게 가라앉기 때문에 휘젓지 않는다면 산소 코스의 위쪽 45cm에는 편모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포낭을 섭취하게 되면 위산이 이들을 자극하여 발화시키고 다시금 포낭충이 된다. 이들은 증식할 수 있는 형태이고 분열하여 증식하지만 세포가 표면에 달라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편모충의 생명 주기에는 생식 단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흥미롭게도 편모충이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가끔 특유의 유황성 입냄새를 풍기게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편모충은 독소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저 장내벽에 달라붙어 장내 흡수력을 저해할 정도의 범위를 뒤덮어 설사를 일으킨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증거들이 미토콘드리아 진액세포의 진화 과정에 사로잡은 박테리아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래야 우리를 포함한 진액 생물들이 ATP를 생산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유기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편모충이 지독하게 원시적인 진액 생물로 생명의 개통수에서 상당히 안쪽 가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후손들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가기도와 유사한 생명의 개통소는 약간 관목처럼 생겼다. 그러므로 이 가지에 있는 편무충과 다른 원시의 진핵생물들은 유기호흡을 해줄 박테리아를 아직 사로잡지 못했던 초기 진핵생물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하여 지금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이다. 유황성 입냄새로 고생하는 아이, 복통, 설사 증상은 미생물을 초기부터 미생물매를 시킨 원생, 여전히 원충이라고 부른다. 이런 편모충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다양한 현미경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레이엔훅은 이 작은 생물체를 자신의 병과 연관시켜서 파스텔과 질병의 세균체를 내놓기 300년 전의 일이다. 레이엔훅이 걸린 전염병은 별로 드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생명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그는 90살까지 살았다. 오늘날에도 이 전염병은 여전히 흔하다. 편모충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장내 원충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은 개발도상국에서 인구의 20% 정도가, 나머지 국가에서는 5% 정도가 감염성을 보인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는 미국에서 연간 10만에서 250만 건이 일어난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하긴 하지만 편모충은 특히 설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서 필터를 지침하라고 장려되는 미국 서부 배낭 여행자들에게 설사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자주 비난을 받는다. 캠핑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지르는 것은 실은 큰 주범일 것이다. 산에서 설사로 고생을 한다는 것이 편모충의 증거는 아니다. 그보다는 동료 여행자로부터 옮은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같은 박테리아 때문일 것이다. 편모충의 포낭충 포낭. 흙냄새. 갓 갈아놓은 비옥한 토양에서는 흙냄새라고도 말할 수 없는 독특한 냄새가 난다. 모든 사람들이 흙냄새에 익숙할 것이다. 이 역시 미생물이 유발하는 것이다. 냄새 자체는 굉장히 강렬한 냄새를 풍기는 지오스민 흙냄새라는 뜻이라 비교적 간단한 탄소 12개짜리 이중거리 구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공기 1리터 중에서 이 분자 냄새를 느낄 수 있다. 흙냄새. 저기는 바다 밑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설령 화편 충류가 자리한 외투막을 햇볕에 쬐기 위해서 낮에 껍질이 열린다고 해도 일본 열대의 원주민은 이 조개를 식량으로 사먹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네. 소금물에서 체내의 균형을 잡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거. 트마오, 고농도의 트마오는 이 단백질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다. TMAO는 삼투 조절 물질이라는 화학 물건에 속하며 세포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삼투압을 조절한다. 또한 트마오는 생선의 특정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해의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다. 트마오는 극지 생선에서 특히 농도가 높은데 이는 일종의 부동액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가 어떻든지 상어, 홍어, 가오리 등의 모든 바다 생선과 그 외에 문어, 오징어, 두종류 같은 해양생물에는 모두 트마오가 있다. 따라서 죽은 뒤에 모두 비린내를 풍기는 것이다. 트마오. 미생물만이 아무 냄새도 없는 트마오를 비린내가 나는 트리메틸 아민으로 환원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선이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하면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에게 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덕에 우리는 박테리아가 현기성 환경고를 만들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트리메틸 아민을 생산할 정도로 생선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래전에 눈치챈 것처럼 생선의 신선도를 판별할 때 냄새, 비린내 나는 것이
상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들은 민물 생성에 따라서 토마호가 없어서 비린내 나는 무기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 이 생선들은 신선도가 완전히 떨어져서도 냄새는 여전히 괜찮을 수가 있다. 그런 것도 민물 생선 같은 것들. 흑해와 갯벌의 공동점은, 다음은 미생물을 찾으려면 흑해로 가거나 세계 어디에나 있는 갯벌을 둘러봐야 한다. 흑해의 심리는 검은색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흑해 전체는 놀랄 만큼 빛깔이 검푸르다. 하지만 흑해라는 이름이 이 색깔 때문에 붙여진 것은 아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색깔과 무관하게 붙여졌을 것이다. 흑해의 심리는 이렇게 검은 빛을 띠고 있는 이유는 소금기 있는 물에 접혀있는 갯벌의 냄새 및 검은 색깔과 마찬가지로 미생물 때문이다. 갯벌의 검은 색과 냄새는 산소 대신에 황산염을 사용해서 대서에너지를 얻는 박테리아의 무기호흡 때문에 나타난다. 이 미생물은 이런 무기호흡을 하면서 황산염을 냄새나는 황화수소로 환원시킨다. 다시 말해서 황산염을 환원시키는 이 박테리아가 황산염과 유기 영양분을 이산화탄소 황화수소로 바꾸고 대서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이 배지 표면에 자라는 대부분의 균질들은 방성균이다. 이들은 오렌지색, 노란색, 파란색, 자주색의 아름답고 다양한 파스텔 톤으로 나타난다. 이들 모두가 지오스몬을 만들기 때문에 모두 다 흙냄새를 풍긴다. 방성균, 이들은 균류의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의 세포는 관상이어서 겉에 배지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서로 엉긴 덩어리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배지 표면에는 포자층을 형성한다. 만약에 색깔과 냄새에 의해 증거가 필요하다면 바늘로 방성균 근집을 건드려 그 응집성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오스민은 향긋한 흙냄새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음료수나 생선, 또 비트, 심지어 와인 같은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별로 좋지가 않다. 몇 가지 섬유상 남세균 종은 저장고의 물에 지오스민을 비롯한 다른 불쾌하고 악진하는 화합물인 2메틸소보네올을 첨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오염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 두 화합물이 음용수를 처리하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납세균은 또한 경험성 베스, 송어, 철갑송어, 틸라피아 같은 것이 있고, 방성균 근집, 지오스민은 또한 와인의 코르크 냄새, 때로는 습한 지하실 같은 냄새를 나게 하도 한다. 우아한 레스토랑에 있는 소믈리에 코르크를 내미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냄새를 내는 것은 코르크에서 자라는 균으로 보인다. 비트는 스스로 지오스민을 만들고 껍질에 농축시키곤 한다. 어쨌든 방성균은 지오스민의 가장 유명한 생산자이고 흙냄새를 내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들이 왜 이런 냄새를 만드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타로 웅덩이에서 올라오는 커다란 기포는 실제로 미생물이 있다는 증거다. 이는 새롭게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 발견한 것이다. 리브리아 타로 웅덩이의 기포는 다른 곳에서도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미생물 생태학은 폭발적인 성장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다.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미생물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미생물이 대사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바꾸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설명할 4가지 미생물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실 이 미생물들은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생선 비린내의 비밀은 이 냄새는 대체 뭘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그다지 신선하지 않은 바다 생선뿐이지만 이 독특한 비린내는 미생물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것이 어떤 종류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준다. 생선을 바다에서 처음 건져 올렸을 때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곧바로 냉장을 하지 않으면 생선은 한 시간 안에 빠르게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금세 역하고 민물 생선은 다르다. 민물새는 부패할 때까지는 괜찮은 냄새를 풍긴다. 바다 생선에는 나는 이 비린내는 생선에서 자라는 몇몇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는 트리메틸아민 때문이다.
트리메틸아민을 만드는 박테리아는 사방에 존재하고 심지어 우리의 장에 사는 그 유명한 대장견도 트리메틸아민을 만든다. 생선은 풍부한 영양분 공급원이기 때문에 생선에는 트리메틸아민을 만드는 박테리아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이들은 생선이 죽자마자 증식하기 시작한다. 지독한 비린내를 풍기는 트리메틸아민 때문에 우리는 부패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이 박테리아들은 왜 이런 냄새를 풍기고 왜 바다 생선에만 증식하는 것일까? 바로 부패를 통해서 대사에너지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대사에너지. 바다 생선이 죽자마자 박테리아는 다른 사체에서 그렇듯이 생선 표면에서 증식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녀석들은 산소 호흡을 통해서 대사에너지를 얻는다. 그렇게 빠르게 생선 표면 구석구석에서 산소를 빼앗는다. 우리가 대부분의 다른 동물에게는 그걸로 끝이다. 산소가 없으면 더 이상 대사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해서 우리의 대사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빠르게 죽는다. 하지만 미생물은 산소가 고갈되자마자 산소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대사에너지를 획득하기 시작한다. 생선에서 자라는 박테리아 역시 이런 우산소 호흡 형태를 무기호흡이라고 부른다. 유기영양분과 트마오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트리메틸아민을 만들고 대사에너지를 방출한다. 유기호흡을 할 때는 생선에 있는 유기영양분을 산화하여 이산화탄소와 대사에너지를 만들지만 무기호흡을 할 때는 산소를 환원시켜서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트마오를 환원시켜서 냄새가 나는 트리메틸아민을 만든다. 무기호흡은 산소 대신에 트마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미생물들이 다른 많은 산소 대체제를 사용한다. 사실 몇몇 미생물은 여러 개의 다른 대체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에너지의 경제적인 측면과 유효성을 고려해서 산소나 그 대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산소는 트마오보다도 훨씬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유기호흡은 트마오를 기반으로 한 무기호흡보다도 더 많은 대사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 두 가지 호흡을 다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은 이 차이를 인지하고 산소부터 사용하다가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제야 트마오를 사용하는 무기호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러 산소 대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들은 가능한 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호흡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대체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런데 왜 바다 생선에서만 비린내가 날까? 바다 생선만이 비린내를 풍기는 트리메틸아민이 되는 트마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토끼는 프랑스에서도 유해한 존재였다. 1952년 여름에 한 의사가 파리 근교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해를 입히는 토끼를 점액증을 유발시켰다. 물론 질병은 그의 농장 너머까지 빠르게 퍼져나가 이듬해 가을경에는 프랑스를 넘어서 영국에 도착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기가 점액증을 퍼뜨렸지만 유럽에서는 토끼 벼룩, 오스트리아에서의 경우에처럼 토끼는 거의 다 죽었으나 완벽하게는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약 99%의 토끼가 사라졌다. 하지만 다시금 토끼와 바이러스는 중도를 향하여 공진하였다. 영국의 토끼 집단은 현재 점액종이 발발하기 전의 절반 정도에 이른다. 점액종은 스페인에서도 퍼져서 몇 안 되는 토끼와 이들을 잡아먹는 동물들까지 위협했다. 다른 국가들이 토끼를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에서 스페인의 미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제된 백신을 개발했다. 백신은 살아있는 점액종 바이러스로 여전히 토끼 안에서 증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한 질병 유발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다. 물론 이렇게 살아있고 자가 전파되는 백신을 사용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더 널리 전파되는 능력을 갖도록 변이 되면 그리고 자연 선택은 그러한 변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점액종 바이러스와 또 RHDV의 유용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바이러스를 퍼뜨릴 때 의도치 않은 결과로 나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포성이든 바이러스성 미생물 병원체 등간에서 모든 백신은 처음에 살아있는 것이었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최초의 백신은 가벼운 우두를 유발하는, 그래서 제너가 서른한 뜻의 라틴어 바카를 사용한 백신, 바카신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다. 관련 바이러스의 살아있는 배양액으로 만든 것이었다. 우두에 자주 걸리지만 절대로 천연두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농장 하녀들의 손에는 딱지가 앉은 염증 자국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 딱지 일부 모아서 백신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우두는 여전히 천연들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방어력 덕택에 1979년 천연들은 전 세계에서 박멸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다른 몇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현물을 막대형, 쉼표형, 나선형, 이어진형, 포도형 이런 다양한 구견들이 있네요.